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사실상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속속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슈퍼 화요일이라는데 왜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슈퍼가 붙었잖아요. 화요일에 네. 경선이 치러지는데 슈퍼니까 많은 주들이 이제 같은 날에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이 한 날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총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한 전체 과반의 대의원에 있어서 그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은 35%, 공화당은 30%의 대의원이 후보에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화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2월 초에 시작된 경선이 이제 3월로 넘어오면서 슈퍼 화요일을 거치고 3월 중순이 되면 사실상의 승자가 즉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대의원의 과반이 오늘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대의원의 표를 던지고 그 대의원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현지 분위기를 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재대결이 기정사실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동부는 거의 이제 그 투표가 마무리가 네. 돼가고요. 중부는 네.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1시간 더 이상 남아 있을 거고요. 서부는 또 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저녁 7시나 8시에 지역에서 그 투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신속하게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무래도 우편 투표도 있고요. 그 주마다 어떤 개표 방식이라든지 투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투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체로 그 큰 윤곽은 이제 그 투표 끝나자마자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언론사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네. 그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그 적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큰 이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 미국 시각으로 오늘 자정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윤곽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득표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거의 이제 그 두 후보의 어떤 압승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시간대가 6개 시간대여서 새삼 미국이 정말 큰 국가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 앞서 이제 현지 특파원에 연결을 해봤지만 오는 7월에서 8월에 전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결국에는 현지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붙겠구나라고 하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화당 경선, 2월 초에 시작된 민주당 경선인데요. 사실 민주당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독자 출마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될 거고요. 사실 관심이 주목됐던 부분은 공화당 경선이었어요. 네.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거의 좀 예외적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부터 독주를 해왔고 그리고 독주 체제가 작년 말부터 거의 굉장히 강화되고 이제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 1월 중순에 시작된 그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시작됐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헤일리 후보를 제외하고. 근데 헤일리 후보도 이제 크게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막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압승을 거의 거둬왔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10일이나 19일이 되면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화당 그 후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야지 예. 그 추대가 끝나야지만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공식적인 후보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미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됐지만 아직 공식 추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사실상 후보가 되면 이제는 뭐 공화당 후보가 된 게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이제 본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 투스데이 그리고 3월 중순에 이제 그 경선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본선 대결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뭐 기정사실화됐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화당 워싱턴 DC 경선에서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그 경선 결과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본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선에는 경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자당이 지지층들이 나와서 후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념적이라든지 정당 지지도 측면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좌쪽으로 공화당 우쪽으로 치우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나오는데요. 본선은 다르죠. 네. 이제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진보, 보수,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당 지지층을 토대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중도층 무당파의 표를 끌어오느냐 이것이 승리의 관건인데요. 이제 그 헤일리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공화당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무당파나 진보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본선 경쟁력, 즉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뉴햄시 같이 중도 성향 그리고 헤일리 후보의 정식 고향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들에 비해서 좀 고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전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중도층, 무당파 유권자들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반 트럼프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과제로 남아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층이 가진 반감의 이유는 뭐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이제 우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래도 반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 한다면 물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경선 측면에서는 이념적으로 좀 더 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선에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권자를 이제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으로 좀 옮겨오는 이러한 네.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데요. 잘 아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 우파 성향이 강하고 이제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도파라든지 무당파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위상, 그다음에 입장, 정치적 기조에 있어가지고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본선이 가까워오면 공화당 지지 성향 중도층이나 무당파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순수 무당파가 아닌 공화당에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무당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선택지가 두 분밖에 없잖아요. 민주당 후보를 찍든지 공화당 후보를 찍든지 아니면 투표에 나오지 않든지 요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가 좀 지지하는 그 정당 색이 강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부정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좀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또 하나 짚어보자면 물론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리적인 과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했던 그 경선 출마 자격 이 부분을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즉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경선 투표용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힘을 실어줘서 이제 그 기각을 기각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 이름 올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이 판결이 콜로라도 주에 대한 판결이 아무래도 메인주라든지 일리노이 주 여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투표용지 올라간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2021년 1월 6일 연방의 폭동 사건을 갖다 선동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서
최종 결론이 6월 7월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을 해가지고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주면 이제 사법리스크가 계속 가게 되는 거고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들어주게 되면 이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6월, 7월에 그 결론이 나게 되면 9월, 10월이면 돼야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관련 네. 재판이. 근데 그러면 11월 5일 날 때요. 대선이기 예. 때문에 그 이전에 재판 결과 나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확정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연방 대법원, 법원의 어떤 그 재판 진행 속도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어떤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계속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무당파 중도층에게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연 그 11월 5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무당파 중도층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표심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인데 예.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사법 리스크로부터 대선 이전에 뭔가 정치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현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또 했거든요. 이 아이오와가 민주당에게도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 지난번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4위를 기록하면서 좀 참패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승리를 차지했고요. 좀 4년간 그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강하게 잡힌 건지 현재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은 이제 그 원래 그 아이오와 코커스가 처음 그 코커스가 펼쳐지고 그렇죠. 경제 콘텐츠가 펼쳐졌었는데 이제 밀렸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아이오와 코커스가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경선이 치러지면서 어떤 그 전 후보에 대한 어떤 표심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풍향기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는 버니 샌더스 후보라든지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픈 컴피티션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 경쟁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오와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매력 있는 후보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고전을 하다가 사우스캐롤라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반전에 그 기회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제 아픔의 기억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다르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갈 때는 정말로 인기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미국 내 경제 상황이나 미국 내 상황이 너무 나쁘지 않는 그렇지 않는 한 어떤 유력한 경쟁자가 나오지도 않고요. 어떤 그 여당 측면에서는 그래서 재선에 나서는 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4년과는 다른 그 분위기가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미국은 늘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굉장히 건가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어떤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4년 만에 확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나가고 어쨌든 자기 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BS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전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바이든의 어떤 말실수, 이런 고령 논란, 이런 약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대선의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볼 때 예. 판세하고 이제 그 캠페인 요소를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적용한다면은 인물, 구도, 정책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도가 이제 그 판세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 인물은 이제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정책적 지향 이렇게 있을 텐데 이제 구도 판세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권자들 불만이 크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즉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하고
유권자들의 그 인식하고의 괴리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이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심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물 부분에서 이제 고령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 넘는 그 응답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그 책무를 갖다 이행하기 너무 늙었다, 너무 고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응답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50% 넘는 유권자가 그렇게 고령을 4살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후보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그걸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민 문제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 나온 것처럼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개선돼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바이든 후보에게 보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네. 이것이 관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올 한 해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정인데요.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현행 그 SMA 그 방위 협정이 그 종료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한 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지금의 미국 내 상황을 보면 오늘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11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 1월 20일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내각이 구성되는데 거의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정도나 돼야 내년 8월 정도나 돼야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의 내각이 구성이 될 거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설정이 결정이 될 거고 그 하에서 이제 그 방위 협상 대표단이 꾸려질 거예요. 그런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말에 현행 방위비 협상이 종료가 되면 협정이 종료가 되면 8월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협상을 하기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올해 이제 그 양국 간의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이제 그 시간을 충분히 두고 협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그때 바이든 등이 임기 끝나기 전에 이제 협상을 종료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또 말폭탄을 통해 가지고 방위비를 많이 올려라 이렇게 한국 정부를 압박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고려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쁜 옵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행 방위비 협정이 5년 단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작되는 방위협정을 통해서 향 5년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협정을 딱 맺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이미 양국 간의 결정이 난 이 협정을 갖다 뒤집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방위 분담금, 어떤 거래 중심적 동맹 간에 의해 가지고 동맹을 압박해서 어떤 그 한미 간의 어떤 끈끈한 그 동맹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약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고려돼서 이번에 바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 노선도 달라질 텐데 저희가 이번 경선 슈퍼허의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